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7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격 부담으로 장중 약세권을 넘나들기도 했지만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나흘째 상승했던 유럽 증시는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 속에 일부 대기업의 상반기 실적 부진과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습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작년 9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8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86으로 전월의 81에 비해 5포인트 올라 18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적십자 회담 이틀째를 맞아 남북은 추석 무렵 이산가족 상봉 일정과 장소, 형식 등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조율합니다. 남북 대표단은 회담 첫날인 어제 남북 교차 방문단 규모를 각각 100명으로 하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전일인 6일 상승에 이어서 7일째 상승한 셈이 됐는데요. 하지만 상승폭 자체는 미미했습니다. 4포인트 0.04% 올라서 9,5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밖에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0.01%, 0.01%씩 아주 소폭으로 오르는 모습이라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지표가 호전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재 주문은 겉으로 보기엔 좋았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상황은 리딩 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등락 끝에 강보합 마감됐는데 전약 후강이라고 들었어요. 예. 26일 뉴욕 증시는 개장 전 경제 지표를 발표 앞두고 일단 지표를 확인하자는 심리와 함께 강한 혼재세로 장을 출발하였습니다. 전날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증시는 피로감이나 약세권을 넘나들다가 결국 주택 경기에 힘입어서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서면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4.23포인트 상승한 9,524.52포인트, 그 밖에 나스닥 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한 2,024.4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다우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금일 다우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차일 매물 욕구가 커지며 강한 혼조세로 장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택 판매가 기대 이상의 호조세를 나타내는 데 힘입어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됨에 따라서 결국 다우지수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특히 월가가 주목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의 개발자인 로버트 칠러, 예일대 교수 주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시달려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후반 들어서 여러 가지 지표 또 관련해서 교수의 발언까지 힘입어서 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설명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우의 일중 흐름을 봤습니다만 역시나 반등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지표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금일 상무가 발표한 7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에 비해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전망치 3%를 크게 상회한 증가폭으로 2007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자동차들 운송 낭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0.8% 증가한 데 그치면서 블룸버그 전망치 0.9%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운송 장비의 주문이 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항공기 주문이 107% 급증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규주택 매매가 9.6% 상승하면서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신규주택 매매가 4년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상무부가 7월 신규주택 매매가 43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달 39만 5천 건에 비해서 9.6%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신규주택 매매가 39만 건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거래 건수는 더 증가하면서 2005년 2월 이후 4년 이래 최대폭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10개월 이래 최고 수준이면서요. 전날 발표된 기존주택과 더불어 신규주택 거래도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 무기지 신청이 전주 대비 7.5%가 상승한 566.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완지수는 13% 급등하면서 구매지수는 1% 상승하였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지금 미국 행정부의 부양 정책과 더불어 압류주택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였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아까 다우 일중 흐름 말씀을 하시면서요. 케이스 실러 사실상 지수를 만들었던 분이죠. 창시자와 같은 이 실러 교수가 주택시장 턴어라운드를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예, K 실러 지수 개발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전날 그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지금 주택시장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6월달 미국 전역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 가격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요. 판매 실적, 그리고 재고량 감소, 착공 건수, 건축 화계 등 최근에 발표된 주택 경기 지표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말 종료되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10%대 실업률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지표만 보면은 이제 간밤에 나왔던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는 예상치도 웃돌면서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내놨었는데 앞서서 또 뭡니까 그 기존 주택 매매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놓았잖아요. 예. 그런 지표를 보면은 글쎄요. 앞으로 이제 미국 어떤 주택 시장이 완전히 회복세에 어떤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지금 들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들어서 세제 효과가 조금 빛을 발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또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최근에 발표된 주택 관련된 경기 지표가 지금 뭐 2년, 4년 몇 개월 이래 그리고 최근 연속 몇 분기하고 몇 개월 이래 최고 지금 상승폭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관련돼갖고 지금 주택 관련된 그런 건설 업계에 대한 업종들도 역시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쪽 주택 관련된 업종들도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실업률이 이제 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금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업률 같은데 지금 주의를 해 가시면서 계속 이제 쏟아진 경제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업률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의 어떤 회복세가 지표로 봤을 땐 좀 뚜렷하게 보이는 듯도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불투명하다. 실업률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업종별 등락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역시나 주택 지표가 좋아서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괜찮았죠? 예, 금일은 지수의 움직임보다 특정 업종별 종목의 움직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발표된 주택 관련 지표에 힘입어서 주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브네니는 9% 정도, 그리고 톨브러스는 3%, 그다음 비점수는 5%대 상승세를 이어나갔고요. 역시 생명과학주 역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휴넘, 게놈, 사이언스가 6%대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개혁에 앞장선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을 타계했다는 소식에 힘입으면서 의료보험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간밤에 여러 가지 기대를 모았던 내구재 그리고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등의 한번 지표는 어쨌거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내구재 같은 경우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를 내놓았다라고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네, 오늘 밤에 주로 발표될 그 지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주간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는 57만 6천 명에서 오늘 발표될 전망 시는 56만 5천 명으로 지금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반대로 지금 브리핑닷컴에서는 58만 명으로 소폭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2분기 국내 촌생산액이 이전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1.4%로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 근원 PC 물가지수 역시 1.6%에서 1.3%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에서 마이너스 1.4%로 경기가 바닥에 임박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3분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경기 회복이 혼연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그런 지표인데 글쎄요, 일단 예비치가 마이너스 1%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이 수정치인데요. 마이너스 한 4% 정도로 지금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에 이 전망치를 또 하회하게 된다면 약간 더 출렁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전해 주시죠. 예, 유럽 주요 증시는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주가 부담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스위스생명하고 WPP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재와 중국 정부의 광인 생산 규제 계획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지수는 전일 대비 0.53% 떨어진 4,890.58포인트로 7일 만에 하락하였고요. 독일 증시 역시 5일 만에 하락하면서 0.63% 하락한 5,521.97%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지수는 0.33%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네, 뭐 유럽 증시나 뭐 뉴욕 증시나 모두 가격 부담을 조금 기본적으로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이 증시와 많이 연동이 돼 있죠. 국제유가도 덩달아 떨어졌어요. 예. 26일 뉴욕 상업권에서 시설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62센트 낮아진 71.43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유가는 장중 한때 70.67달러까지 급락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지난 8월 22일로 끝난 주간의 원유 재고가 수입이 14% 증가한 데 따라서 20만 배를 늘었다고 밝힘에 따라서 금일 유가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장중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 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는 이제 좀 쑥 들어간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투자증권 이인규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아낼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우리나라 또 뭐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인데 지금 이같이 투입한 돈 오히려 이 경기 부양책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의 회복의 길로 이끈 이 경기 부양책이 최근 들어서 이 세계 각국이 재정 적자라는 이 별로 달갑지 않은 이렇게 짐을 또 떠안기면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들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이 재정 적자가 계속될 경우 이제 정부의 이제 곳간이 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럴 경우 이제 국채 발행에 따라 이제 금리 상승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는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 가도에 있는 이 세계 경제에 좀 새로운 복병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어제 이제 공개한 중장기 예산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오늘 2019년까지, 즉 앞으로 10년 후 누적 재정 적자가 약 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참 우리 돈으로는 이제 9천조 원 이상이라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과연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까지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어두운 전망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나마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과 3개월 전에 내놨던 전망치보다 무려 2조 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뭐 3개월 만에 2조 달러 이상 늘어났다니까 과연 앞으로 과연 이 예상치라는 게 과연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7,870억 달러의 이제 경기 부양책 일부가 이미 2009년도 재정적자의 일부 반영이 됐고요. 네. 또 이렇게 해서 총 합계가 약 올해만 해도 1조 5천억 달러로 지난해 이제 4,550억 달러의 약 재정적자 규모가 3배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루비니 교수가 더블딥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름 아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 적자가 원인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6월 재정 수지 누적 적자 폭이 무려 28조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 국간이 비는 문제는 이제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정작 심각한 건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을 일궈냈다. 그래서 뭐 안팎에서 뭐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 재정 적자 후유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점이 바로 지적이 될 수 있겠지요. 좀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은 지난 6월 기준입니다. 이 통합 재정 수지가 약 27조 9,5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이제 두 달 연속 거의 뭐 월별로 따져봤을 때 10조 원 가까운 규모의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알아살림 적자가 연초보다 이제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이유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합니다. 빚을 내 마련한 예산을 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하면서 좀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세입은 줄고 있는데 세출은 많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가 올해 재정 수지 누적 적자를 약 2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근데 상반기 이미 28조 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6조 원 정도의 흑자가 나야지만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 과연 그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정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또 IMF가 2014년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약 40%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면은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재정적자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좀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건전하고 또 풍부하다고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점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또 직접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인데요. 아직도 출구 전략은 이르다고 본다고 말해서 이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출구 전략 시기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견해가 이제 대통령 혼자만의 견해는 아니고 예. 이 정부 전반적인 정책 기조라고 봤을 때 앞으로 당분간 이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기를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좀 예상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 초기에 좀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 출구 전략을 펴기엔 좀 이른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이 오는 9월 말에 이제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서 이 주요 국가 간 협의 과정에서도 아마도 출구 전략은 좀 내년 상반기에나 검토되지 않을까, 이러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내년에 의장국인 만큼 이 부분에 아주 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뭐 회복기다, 아니다, 또 잠시 회복하다가 침체할 것이다, 이런 여러 학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미세한 회복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중환자도 회복 초기에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섣부른 출구 전략에 대한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이 이제 출구 전략이 이르다는 좀 시장의 시기상조로는 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좀 출구 전략 시기가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좀 이러한 점을 의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출구 전략 지금 시행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기업들은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어떤 재개 얘기를 또 맞물려서 계속 해본다면은 정부가 사실상 올해 정도로 한 차례 종료될 것으로 보였던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이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6월 말에서 연말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가 있지요. 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즉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 보증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대출 만기 올 초에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요. 이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또 이제 은행장들 간의 합의였는데 이 부분만큼 이제 당초 예정대로 좀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요, 어제 이 정부 보증 중소기업의 대출 만점 롤오버는 올해 종료가 되겠지만 이 패스트 트랙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은요, 이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크게 4등급으로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A등급과 B등급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으로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가 바로 이 패스트 트랙입니다. 당초 좀 너무 과격한 제도가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네. 있었지만은 또 정부 보증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올해 만료 종료가 되는 만큼 이 부분만큼은 좀 내년까지는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정부의 기조가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한시적 조치를 좀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이렇게 좀 검토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에 이제 큰 구조조정이 현재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다면은 이 우리나라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로서도 좀 간과하지 할 수 없지 않겠나, 이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쥐었는데요. 지금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친서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서민 증세도 많다라는 것인데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준다라는 것에서 특별히 반발이 좀 예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 세제 개편안을 지난 25일에 발표를 했지요.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 개인과 또 기업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세금을 늘린다는 것이 어느 집단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예. 뭐 자명한 이치겠지만은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수년간 이 조세 정책하면은 즉 감세라고 생각하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증세 쪽으로 네네. 턴이 되다 보니까 좀 현재로서 국민들도 좀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증세를 고소득자에 집중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그렇게 큰 세금이 물려지지 않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만 이 감세 축소 방안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는 점, 좀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또 부분입니다. 네. 이 때문에 과연 이제 당장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고요.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네티즌들 비롯해서 이제 이 가장 크게 저항하는 부분이 이 다름 아닌 이제 개인 소득공제 축소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이 국회에서 좀 최대의 쟁점이 될 여지도 굉장히 큰데요. 이 특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 우리가 흔히 이제 장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은행 예금 상품 좀 사실상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이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이 재테크 상품으로 이 언론들이 항상 빠지지 않고 소개했던 네. 상품이 바로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입니다. 이 공제 혜택이 바로 내년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세제 혜택이라는 게 애초부터 이 무주택 서민계층에게만 한정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푼다는 것은 사실상 서민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한 것도 현재로서는 논란거리인데요. 이게 애초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 내에 부동산을 팔고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면은 이제 신고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10%를 깎아주는 게 원래 네. 이치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성실납부자 대부분은 양도세를 거의 10% 할인해서 냈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이 혜택을 거꾸로 해석할 경우 성실납부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세금을 10% 인상하는 효과가 발휘됐다. 이것 때문에 이 재정에 한 1조 원 정도가 보탬이 되는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로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이 가전제품의 개별 소비세 부과에 대한 문제, 이러한 점 역시 해당 제품 가격을 최소한 20-30만 원 정도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업계 매출과 또 이 소비에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득공제 폐지 소식 때문에 지금 장마저축 가입자들의 반발도 충분히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주택 관련해서 대출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도 한층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양도성 예금 금리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 CD 금리 90일물이요. 어제 보니까 4bp나 올라서 2.56%, 6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 금리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이제 금리 부담이 그만큼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CD 금리는 전날보다 0.04% 포인트 상승한 연 2.56%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18일 당시에 이제 2.56%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CD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4월 15일 이후 이달 12일까지 거의 넉 달간 한
2.4% 수준에 사실 안정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난 13일 들어서 크게 뛰어오른 이후 계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경우 이제 CD 금리 상승세가 이처럼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시중 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이게 좀 앞으로 좀 2.6%대까지 좀 오를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점을 현재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양도성 예금 증서 CD를 발행해서 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데다가 이 CD 금리가 은행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또 낮은 상황이고 또 혹시 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우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년 미만의 단기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CD의 발행이 증가하면서 수급적인 측면 또한 CD 금리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04%, 4포인트 올라서 9,543을 기록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플러스를 냈습니다. 가격 부담은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7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연요일 39만 채 상승이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43만 3천 채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9.6%나 급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